일단은 잠재태, 현실태는 아주 중요해요. 예. 지금도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 혹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현실태가 더 좋고 잠재태는 현실태보다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토리보다 도토리를 만들고 있는 그 도토리 나무 자체가 훨씬 더 떡갈나무죠.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현실적으로 만든 전체가 아마 신 같은 느낌이고, 그 운동이 이제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고 자라는 걸 다 멈춘 현실타가 더 중요하고, 잠재태는 안 좋은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걸 반대로 생각해서 사유하려는 노력도 많습니다. 예, 카타르시스를 한번 볼까요? 아까 잠깐 나왔었죠. 플라톤에 의하면 개별적 사물은 참된 실체인 이데아의 모방일 뿐인데, 플라톤에게서 예술은 이데아의 모방인 현실을 또 모방한 모방의 모방. 그래서 야 이건 아니지 않냐, 멸시를 할 만한 대상이다라고 봤는데, 예술 작품을 이래 느끼는 감동도 허구죠. 가짜의 노라라는 거에 불과하다. 플라톤이 볼 때는 예술은 아예 국가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제가 국가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 시인은 국가에서 추방당해야 된다.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예술가에서 모방은 오히려 이데아를 실현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현 방법 중에 하나가 희곡의 플롯입니다. 플롯.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어떤 줄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플롯이라고 부르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중요한 책들 중에 하나가 시학인데, 아까 얘기했던 희곡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고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희곡 중에서도 제가 비극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문학의 핵심은 비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시학이 비극만을 다루고 있고 희극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희극이 후대에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의 문호인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수도원의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명씩 사람이 죽어요. 근데 죽은 사람의 입에 보면 검은 게 묻어 있어요. 손가락에도 묻어 있고. 그리고 죽고, 그래서 7명이 이제 한 주에 한 명씩 죽어 나가는데, 그거를 2명의 이제 사제가 이 죽음의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알고 봤더니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편, 코미디 편이 거기 수도원에 있었는데 금서였어요. 금서. 왜냐하면 수도원은 엄숙하고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삶을 따라해야 돼요. 뭐냐면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들이 깨진다고 봤어요. 이 코미디를 보면. 그래서 이 책이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이제 독을 발라놓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희극은 타서 사라져요. 끝에는 화재가 나서. 그래서 요건데 그래서 일단은 이 설정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곡이 아니라 희극 코미디가 살아 있었고,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수도원의 어떤 방법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살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되게 짧은 소설일 것 같은데 아주 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탁발 수도사, 그다음에 이단, 이런 모든 문제, 수도원, 교황, 그다음에 중세 철학,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엮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단 논쟁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지만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잘 쓰인 비극은 광각의 혼돈을 경험하게 하고, 극적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는 순간에 반전을 통해 큰 깨달음을 준다. 이때 관객은
현실에 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긴장의 방출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뭐 설사 뭐 이런 뜻이라고도 해요. 이 감정의 정화, 한번 울고 나면 감정이 정리가 되죠. 는 이데아에 이르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현대 예술 이론에서도 많이 이제 언급되는 유명한 개념인 이 카타르시스죠. 카타르시스는 사실 시작에서는 한 번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비극은 심각하고 완결된 그리고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띠는 행위에 대한 모방이다. 서사가 아닌 사건의 형태로 연민과 두려움을 통해 이러한 감정들의 적절한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학을 읽어봐도 시학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왜 플롯이 중요한지를 막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그 비극들 소포클레스의 비극을 가져다가 얘기를 하기 있기 때문에 그 비극도 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어려운 책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가는 효능이 있죠. 비극을 보면 관객은 비극의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공포와 연민의 감정을 끌어내고 이런 감정을 배설, 아까 지금 설사, 쾌감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뭔가를 억압에서 풀려나는 듯한 느낌을 또 맛볼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키워드인 이데아를 다른 형태로 변형시켰고 후세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망아지가 자기 어미를 걷어차듯 플라톤을 걷어찼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모든 철학자는 앞선 철학자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또 다음은 이제 자연에 대한 얘기로 자연은 결코 허튼 짓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보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원리를 순수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움직이게 만드는 의미에서 부동의 원정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 현상과 부동의 원정자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형상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이게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가 되고 재료가 어떤 것이 되려면 형상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콘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이 모양을 갖춰야 되죠. 여러분 뭐 과자를 만들고 그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재료가 있다고 해서 콘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이 형상을 가져야 됩니다. 이 형상과 재료, 물질이 함께 이루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 형상이 얘를 만들어 나가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형상이 있어요. 모든 것의 모양이 되는 형상이 있고 얘는 또 뭐야? 부동의 원동자서 자기는 멈춰 있는데 나무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태양 같은 거죠. 태양은 자기는 멈춰 있지만 다른 행성들을 뒤에서 회전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원동자, 순수 형상. 이게 플라톤에 따지면 신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방법 뭐죠? 귀납을 통해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형이상학이라는 말을 조금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했었는데 형이상학이라는 뜻의 말을 처음 사용한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이라는 말을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 책 이름이 이렇게 됐는데 난해하기 이를 너무 어려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세계의 궁극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틀, 보이지 않는 틀은 뭐냐?
형이상학의 사전적 의미는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왜 형이상의 이름을 갖게 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할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뜻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스승의 방대한 저작을 정리할 때 천문, 기상, 동식물 뭐막 한다음에 자연학을 막 다뤘어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존재 문제를 다루는 10가지 4개를 배치하면서 붙인 이름이 뭐냐면 이게 피직스거든요. 물리. 근데 옆에라는 말이 메타라는 말이 있어요. 메타. 그리스어로 메타라는 말은 메타가 붙으면 옆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프로테 필로소피아, 즉 으뜸 철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으뜸 철학의 목적은 만물이 생기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요. 후학들이 이 저술을 자연학 뒤에 배치한 까닭은 자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만물이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순서는 자연학 그 다음에 형이상학이 되겠죠. 이처럼 형이상학은 원래 저작물의 순서를 의미한 거예요. 아까 자연학 옆에 피직스 옆에 그래서 메타피직스가 된 거죠. 오늘날 같이 초월적 학문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은 중세 시대부터였습니다. 이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리스어 메타를 다음에가 아닌 너머로 해석을 했어요. 이는 중세 학자들의 오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시 시대 정신이 기독교에 있으니까 저 세계, 너머의 세계, 그 저편 뭐 이런 걸로 번역한 학자들이 있겠죠. 현상을 초월한 신을 강조한다는 맥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메타피직스는 형이상학이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형상과 진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물의 형상은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을 형상과 진료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사전적으로 보면 형상이라는 건 사물의 본질이고 진로란 사물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더 본질적인 거죠. 형상이라는 게 만물은 진료와 형상의 결합으로 존재한다. 예를 보면 아까도 제가 예를 얘기했지만 대리석을조와 개의 조각상과 인간의 조각상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개의 모양의 조각상이나 인간 모양의 조각상은 다 진료는 뭐요? 재료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 개 조각상과 인간 조각상은 진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료가 같은 거죠. 대리석. 그러나 우리는 개 조각상과 인간 조각상의 생김새는 물론이고 석상의 가치를 부여할 때도 차이를 둬요. 가치가 각각 다르게 평가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는 개의 형상, 하나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단지 외형의 차이로만 여겨서는 안 되고 둘 다 같은 진료지만 형상의 구조 원리가 다르기에 우리는 개 조각상과 인간의 조각상을 다르게 구별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능동이나 수동 인하의 차원을 보면 형상은 움직이는 원리로서 능동적이고 왜냐하면 형상은 부여하는 거잖아요. 진료에다가 어떤 모양을. 그래서 능동적이고 진료는 움직이는 재료로서 수동적이면서 가능성이만 있습니다. 이 재료에는 대리석에는 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개 조각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사람이 될 조각상이 그 사람의 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진료가 수동적이고 가능성만 지닌 이유는 뭔가의 영향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단순한 재료이기 때문이죠. 형상이 능동적인 이유는 인간의 조각상이든 개 조각상이 적극적으로 자기 본질이나 원리 밖으로 표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료와 형상은 늘 같이 붙어 다니게 되죠. 왜냐하면 진료가 없으면 형상은 현실의 대상으로 나타날 수도 없고 또 마찬가지로 형상이 없으면 진료는 현실적인 대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가능태로서의 진료와 능동태로서의 형상이 만나
구체적인 삶을 이루게 된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능태가 더 좋으냐 현실태가 더 좋으냐라고 하면 현실태가 더 완성된 거라고 보고 일로 가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했던 이제 순서 형상인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어떤 형상 뒤에는 네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대인은 진료인, 형상인, 동력인, 목적인인데 우리는 그 보통 그 동력인 같은 것들을 그 원인으로 생각해서 원인을 되게 축소해서 이해하는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그 원인이 세상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어떤 개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런 걸 다시 불러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각상의 진료인은 대리석이죠. 그러니까 진료로서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대리석이 있어야 뭐가 되겠죠? 형상인은 조각상이 나타내는 본질이 되겠고 개 조각상으로 할 거냐 인간의 조각상을 할 것이냐는 본질이 달라지겠죠. 이어서 동력인은 조각가가 끌과 대리석을 접촉하고 때려야 되는 거죠. 목적인은 조각가가 뜻하는 목적이 있겠죠.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목적이란 조각가가 개 모양으로 할 것인가 인간 모양으로 할 것인가에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쉽죠. 제로인은 이제 제로가 갖고 있는 어떤 거 형상 그 다음에 동력인 그러니까 어떤 도구 같은 거 그다음에 목적인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방향이 무성물은 그저 가만히 존재하므로 진료적 측면이 강하고 그러나 식물의 경우에는 영양 섭취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형상적 측면이 더 있죠. 동물은 감각 자극과 운동을 소유했기 때문에 식물보다는 더 형상적이고 인간의 경우는 이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가장 형상적이고 무생물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단계를 살펴보면 무생물은 능력이 거의 없지만 진료 단계에 있는 거고 인간은 진료 측면은 무생물보다 좀 덜하기도 하지만 능력이 더 탁월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생물보다 더 완전한 재료를 가진 대상이 있다면서 그것을 제1진료라고 불렀습니다. 인간보다 더 완전한 능력을 지니고 아무런 재료도 없는 것을 일컬어 순수 형상 혹은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인간보다 더 완전을 지고 더 형상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없다는 거는 가능태가 없는 거예요. 아예 잠재적인 게 없고 그냥 다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순수 형상 혹은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세계는 맨 아래부터의 제1진료가 있고 맨 위에는 순수 형상이 있습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진료가 있고 이것들이 올라가서 순수 형상이 되는 거. 이건 어떤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우리가 아는 인격적 신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그 사이에는 개별적인 사물이 있죠. 여기 뭐 인간이 있겠죠. 그 밑에는 여기는 뭐 아까 대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진료로서의 잠재적인 건 줄어들고 형상이 커져가면서 완전한 현실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물은 자신보다 높은 수준의 사물에 대하여 진료가 됩니다. 여기서 높은 수준의 사물은 자기보다 낮은 수준의 사물에 대해서 형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석하고 인간이 있을 때 대리석을 가지고 인간은 뭘 부여할 수 있어요? 대리석에 형상을 부여할 수 있겠죠. 예컨대 씨앗의 싹의 진료가 되지만 싹의 씨앗은 형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자라서 싹이 되면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싹에서 가지를 도왔을 때 또 관계가 또 변하는데 가지에서 싹은 진료가 되고 싹에 대해서 가지는 형상이 또 됩니다. 그죠? 씨와 새싹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것의 형상이 되는 거고 여기서 또 가지가 뻗어나가면 이 싹에 대한 얘가
이 진료에 대한 형상이 또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가지 열매가 맺혔을 때는 또 관계가 바뀌어서 열매에 대해 가지는 진료, 또 열매는 가지에 대해서 또 형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보다 높은 목적은 이전의 모든 목적을 기초로 삼고 더 높은 목적이 되는 거죠. 사물은 끊임없이 더 높은 형상으로 올라감으로써 진료는 더욱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최종 목표는 진료부터 해방이 되는 거고, 뭐예요? 진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순수한 형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모든 존재자는 자기를 완전히 정신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 같은 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순수 형상으로의 최고의 형상은 바로 신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이죠. 신은 진료가 없으면 가장 순수한 능동태. 그죠? 자기는 영향을 주지만 자기는 영향을 안 받아도 돼요. 왜냐? 얘는 진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영향을 절대 안 받지만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거. 부동의 동작. 나는 남들을 움직이고 남들만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이 신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전한 정신화를 말하면서 순수 형상 개념을 정립해 가는 거를 지금 봤죠. 비록 그가 플라톤의 이데아를 비판했지만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이데아 이념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신이 이데아와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방법론적인 것은 시각으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분명 플라톤 거보다는 과학적이죠. 귀납적,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데아를 설정하고 나머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잠재와 현실태, 재료와 형상을 설명하면서 쭉 올라와서 순수한 형상, 그러니까 진료가 없는 순수한 형상, 능동태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절대 허튼 짓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요.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형상 뒤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꼭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인, 형상인, 동력인, 목적인 이렇게 네 가지 원인을 말했습니다. 수동적이고 가능성만을 지닌 진료가 능동적인 형상으로 나아가려면 움직이는 게 필요해요. 동력.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사물에는 그 안에 목적원이 잠재 있어요. 어떤 자기가 자라나려고 하는 원인이 있어요. 종자는 나무가 되려고 하고 운동은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되고. 그런데 모든 동력인 가운데 최초의 동력이 단시 말에 단위 원인에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가 남을 움직일 수 있는 거, 동력인 거, 목적이 되는 제일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부동의 동작,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남을 움직일 수 있는 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제일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으며 운동을 가능케 하는 절대적인 것,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원동자, 그러니까 부동의 제1동자죠. 원래 움직이는 것 신이라고 불렀다. 이는 순수 형상, 아까 얘기했지만 진료는 없으니까, 진료는 수동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부동의 원자 신 순수 형상이 종교적 의미에서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즉 인간의 활동을 알고 배려하고 그런 인격신의 성격은 절대 없었다고 해요. 사물의 운동이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어떤 궁극 원리라는 의미지 어떤 신의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세 철학, 후기 중세 철학이죠.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데 교부 철학하고 많이 불죠. 교부 철학은 플라톤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스콜라 철학은 중세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았는데 이 중세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뭐요? 이걸 인격신으로 바꿔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피리는 이제 피리 잘 부는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했는데 어, 중용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잘하는 것 이게 뭐냐면 선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의 핵심적인 또 의미가 또 중용이에요. 어, 희노애락의 어떤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정신적으로나 감성적으로 균형을 잃은 상태로 참다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중용을 얘기하였습니다. 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럽 지상사의 기둥으로 자리를 잡는다. 아까 얘기했던 스콜라 철학자의 대표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그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중세 신학과 접목해서 유럽 전체에 퍼뜨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얘기를 하죠. 지금도 누군가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친구를 만들 때 그 친구를 수단으로 해서 내가 뭘 이득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친구 자체를 위해서 사귀는 거, 그게 이제 목적 자체인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쿠스 윤리학은 서양 윤리학의 이제 정수죠. 지금까지도 아까 얘기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행복을 윤리학의 중심 과제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윤리학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이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목적은 일단 완성되면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 지금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A를 맞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목적이죠. 근데 이 수업을 다 하는 건 뭐예요? 아, 요번 학기에 성적을 잘 받는 거. 요번 학기에 성적을 잘 받는 거는 졸업을 잘 하는 거. 졸업을 잘 하는 이유는 취업을 잘 하는 거. 취업을 잘 하는 건 내가 어떤 이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 뭐 등등해서 끊임없이 더 큰 목적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목적의 수단이 돼요. 예를 들면 누가의 목수를 테이블을 제작했다고 의뢰했는데 목수의 목적은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지만 테이블을 의뢰자는 수단이 되는 거죠. 여기서 목수와 그가 제작한 테이블은 모두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의뢰자의 도구와 수단이 됩니다. 아, 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선이란 거 있잖아요. 개념은 추상적인 어떤 것이냐, 사물이 지닌 기능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음식이 잘 썰리는 좋은 칼,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기능을 잘하면 이게 굿이에요. 그런데 비록 같은 음식을 잘 썰어 자신의 기능을 완수했다고 해도 이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음식을 해체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칼이 음식을 잘 잘라요. 근데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 잘해요, 잘. 근데 이게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뭐야? 잘라서 뭐 하는 거? 음식을 만드는 수단일 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도구이자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가 될 만한 것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탐구했어요. 그러니까 칼, 뭐 이런 것들은 다 목적인데 진짜 수단이 아닌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인간에는 영양 섭취 및 생식의 기능, 물질적인 욕망의 기능, 이성의 기능 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 다 해도 더 중요한 목적은 이성의 기능이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의 기능에 대해 참다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찾았다. 부와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도 행복의 뭐 요소일 수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건 다른 모든 것을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죠? 그 자체로 추구되는 거 아니에요. 돈은 더 좋은 물건이나 집을 구매하기 위한 수단이고, 명예나 권력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 보다는 다른 사람부터 존경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 자체로의 최고선은 그럼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
플라톤은 이데아선 도덕적 보편성을 추구했는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 자체의 최고선이라고 해도 현실에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선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데아 좋긴 한데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 육체를 버리고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라면 안 되고, 이 삶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걸 또 실천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중용이 참다운 행동을 보장한다. 이거 최고의 목적인 이 목적을 얻는 것이 행복이라면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중용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선이고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또한 중용은 아름다운 행복을 보장하죠. 중용은 희로하게 어떤 극단으로 치우지 않고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균형을 이룬 상태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용은 단순히 양극단을 기준으로 딱 중간에 형성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여기 딱 접촉 여기가 맞는 게 아니라 때와 상황에 맞게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활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중용하고 너의 중용이 다른 게 그 상황 맥락 때 그런 사건에 맞춰서 결정되는 거니까 아주 유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용기는 만용과 비겁의 중용이고 절도는 방임과 둔감의 중용이고 극기는 행악과 자기 고민의 중용이다. 그러니까 어떤 걸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때와 상황에 맞게 항상 변동하는 게 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용은 사람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 하나의 중용은 없어요. 성인과 어린 소녀에게 알맞는 중용의 식사량은 같을 수 없죠. 그러니까 뭐 꼬마아이가 먹는 거랑 많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꼬마아이도 다 달라요. 어떤 애는 원래 식성이 좋은 애도 있고 그래서 다 먹는 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먹는 양은 다 다를 수 없는 거죠. 양자에게 적절한 둘 다 적절한 중용은 바로 절제고 여기서 양극단의 악덕은 포식과 절식 같은 게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란 산술적 주관, 평균 한 명 빵 얘는 50, 100점에서 중간 50 하는 산술 평균이 아니라 가치론적인 의미에서 가장 좋은 어떤 지점이죠. 중용은 감정이나 욕구가 아닌 이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더 중용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오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말은 덕이라는 거예요. 습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건 어떤 목적으로 가는 이 수단을 잘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행복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인간은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리 중에 유명한 게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보였냐? 그러니까 한 개인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어떤 때와 장소와 시간에 맞게 자기의 적절한 것을 끊임없이 선택을 해서 행복이라는 목적으로 가게 수 있게 하는 게 그런 개인적인 윤리라면 공동체 윤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정치하게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야말로 덕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덕은 뭐예요? 최고의 선을 가게끔 만들어주는 힘이 되겠죠. 국가의 정치가 참되면 시민들도 이제 참되게 되겠죠. 국가는 시민들이 선하고 윤리적인 인간이 되도록 잘 이끌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정치의 범주에 전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 하면 정치에서 정의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개인한테는 마땅히 이 시대 장소에 마땅히 해야 될 만한 어떤 것이라면 정치라는 거는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받는 거예요. 이를테면 최고의 피리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돈이 많거나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피리를 잘 부를 수 있는 사람한테 돼야 돼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펼치고자 할 때는 그 정책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정체를 수행하는 부서가 정치적 역량이 크다는 이유로 권력자가 능력이 없는 친인척 친구를 어떤 장으로 임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될 턱이 없을 거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국가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도시국가는 자연스러운 산물이고 인간은 타고난 정치적 동물이자 사회적 동물이다. 이거 많이 들은 얘기죠. 단지 운 때문이 아니라 본래부터 도시에 속하지 않는 자라면 그는 인간보다 못하거나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일 것이다. 원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 도시나 공동체에 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완벽한 정치 체제는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 정치 체제를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정치 체제들이 부패할 경우 어떻게 될지도 언급을 해줘요. 군주제는 독재가 되고, 귀족제는 과두정이 되고 소수 세력만이 권력을 독점하는 과두제가 되고, 민주제는 그 어리석은 민중들이 이끄는 정치체가 되기 쉽죠. 군주제는 정치에서 빠른 결단을 내릴 수 있고 혼란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왕이 독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겠죠. 귀족제는 권력이 분산되어 독재 위험은 덜하지만 소수가 담합해서 혹은 다투고 그러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민주제는 공평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나 뽑아주게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세력이 집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민화돼서 아무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보편적인 감정이나 분위기만으로 정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무책임한 선동 정치가의 날림으로 국가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각각의 정치 체제가 타락하면 반드시 혁명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군주제가 타락하면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민주제가 타락하면 또 중정치가 만연하게 되고,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이 나타나면 혁명을 일으켜 다시 또 군주제가 뺑글뺑글 도는 거죠.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정치체제이든 최선을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부패하면 혁명이 일어나서 다른 체제로 이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좀 또 반대를 했죠. 플라톤과 각을 세웠는데, 플라톤은 국가를 개별적인 인간들이 모여 만든 통일적 체계라고 봤어요. 그래서 나가서 통치자 계급은 가족과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고, 이렇게 이런 국가 기억나시죠? 했던 말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플라톤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국가란 작은 단위의 공동체로 구분된 하나의 전체여야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단위의 하나의 전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자들은 모여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유기적인 전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한동안 유럽에서 큰 빛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사라졌다가 다시 그의 사상은 9세기경 아라비아로 수출되어 그곳에서 더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고, 이때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연구로 가장 먼저 이름을 알린 사람은 이슬람 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알파라비라고 했습니다. 10세기의 말 천재 의사로 명성을 떨친 이븐 시나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를 심도 있게 연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유럽 무대에 등장한 것은 1225년, 그때 아라비아로 번역된 게 라틴어로 번역되고, 라틴어로 번역된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스콜라 학자들이 가지고 오면서 사실 서구 세계에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슬람 학자들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되고 있습니다.